교훈사,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학교에서 로빈후드와 그의 패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 선생님은 그게 대단히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낭만적인 영웅의 이야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로빈후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이제 로빈후드는 없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남아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부자들더러 내라고 하지 그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해. 이런 로빈후드 환상, 즉 부자들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환상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중산층이 무거운 세금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로빈후드적인 이상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가 교육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였다면 부자 아버지는 자신을 세금의 역사에 관한 전문가로 자처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때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일시적인 세금이 부과되었다. 왕이나 대통령이 세금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1799년부터 18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이었던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1874년 영국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1913년에는 미국이 16차 헌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금에 반대했다.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도 차에 대한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 탓이었고, 그 사건은 결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그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은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세금의 목적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그 법률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맛을 보게 된 정부는 식욕이 왕성해졌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정반대란다. 내 아버지는 정부 관료고 나는 자본가지. 우리는 똑같이 돈을 받지만 우리의 성공 여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내 아버지는 돈을 쓰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보수를 받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내 아버지의 조직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입장에서 조직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하지만 내가 일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적게 고용하고 최대한 돈을 적게 써야 투자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목표가 전혀 다르거든. 정부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게 되지.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아버지는 존 F. 케네디와 평화봉사단을 좋아했다.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던지 어머니와 함께 평화봉사단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에 가는 봉사자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늘 예산을 더 타내서 당신이 일하는 교육부는 물론 평화봉사단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애썼다. 10살 무렵부터 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공무원들은 다 게을러 빠진 강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로부터는 부자들이 대단히 탐욕스러우며 그러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었다. 다만 밖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자본가 밑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법의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대중이 경제학의 로빈후드 이론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빼앗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말이다. 문제는 돈에 대한 정부의 식탐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얼마 안가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기회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업은 항해 시대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부자들은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립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항해에 필요한 자금을 댔고 기업은 선원들을 고용해 신세계로 보내 보물을 찾게 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만 국한되었다. 다음 그림은 기업 구조가 우리의 개인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외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준다. 나는 한 분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자본주의자인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자의 철학이 더욱 일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부자들에게서 빼앗자고 말하는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지를 길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산층이 된 것이다. 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말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걸까? 일단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법이 통과되고 나자 정부의 금고에 현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행복했다. 돈은 정부 관료들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직장과 연금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장이 정부 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말이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정부의 이상적인 관리 방식은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할당된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사업가들은 예산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 능력으로 칭송받는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는 보다 낮은 소득 계층에게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 법안에 찬성한 자들, 즉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로 말이다. 진짜 자본가들은 금융 지식을 활용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다시 기업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기업을 구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기업은 법정 문서가 끼워져 있는 서류철에 불과했다.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철 말이다. 기업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공장이나 일단의 사람들도 아니다. 기업은 영혼 없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법적 서류에 불과하다. 부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했다.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전쟁은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투가 발발했고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은 늘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에 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기만 한다면 이들 역시 부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움찔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오늘날 평범한 미국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최소한 1년에 5달은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보기에 이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둔다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그것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불똥이 튀기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마다 부자들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그들은 대응한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자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들은 똑똑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고 정치가들을 설득해 법을 바꾸거나 합법적인 구멍을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변화를 부추긴다. 미국의 세법 또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허용한다. 대부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찾아낸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031, 1031은 미국 세법 1031 조항을 가리키는데 부동산 판매자가 자본소득을 얻는 경우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동산은 커다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다. 계속해서 가치가 높은 물건을 거래하는 한 매각해서 현금화할 때까지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이런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정부가 그들의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가도록 내버려둔다. 오늘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무섭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를 알고 깜짝 놀란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한 몇몇 친구들이 나중에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경우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런 위협 때문이더라도 1월부터 5월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비싼 대가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결코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내 부자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그분은 보다 영리하게 게임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기업을 통해 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배운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시 나는 9살짜리 꼬맹이였고 부자 아버지가 내게 말을 걸었을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다. 나는 그분의 사무실에 앉아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분은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그분의 힘을 깨닫고 스스로 언젠가 그런 힘을 갖고 싶다고 느끼게 하고자 했다. 부자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은 늘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돈에는 큰 힘이 수반되며
그 힘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다면 세상이 나를 내두를 것이다. 부자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상사나 감독관이 아니라 세금 징수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세금 징수원은 가만히 놔두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첫 번째 교훈은 사실 힘에 관한 것이다. 돈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고용주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을 갖고 또 통제하게 된다. 부자아버지는 우리가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의 위력을 깨닫고 금전적으로 더욱 똑똑해짐으로써 아무에게도 내돌리지 않길 바랐다. 아는 것이 없다면 힘센 자들에게 내돌려지기 쉽다. 반면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싸워볼 기회가 생긴다. 바로 그 때문에 부자 아버지는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 그 편이 정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싸게 먹혔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그분에게 배운 최고의 교훈은 이것이다. 똑똑하면 남들에게 많이 내돌리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는 모범 시민이었기에 법에 대해 잘 알았다. 법을 모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말했다. 내가 옳다는 걸 알면 맞서 싸울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사 로빈후드와 그의 패거리들과 싸울 때도 말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항상 내게 믿음직한 회사,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권유했다. 그분은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오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강조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에 의존해 살게 되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우유를 착취당하는 젖소나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의 충고를 이야기하자 그분은 껄껄대고 웃었다. 차라리 그 사다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낫지. 그게 그분의 반응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자기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부자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섭고 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긴 했지만 아직 어렸던 탓에 언젠가 어른들이 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는 만약 부자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나는 아마도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충고를 따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 회사를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준 부자 아버지 덕분에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 15살이 되었을 즈음 나는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권하는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20대 중반이 되자 부자 아버지의 충고가 보다 깊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막 해병대를 제대하고 제록스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수는 좋은 편이었지만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실망했다. 세금 공제가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더 늘어났던 것이다. 내 실적이 좋아지자 상사들은 승진과 연봉 인상에 대해 말을 꺼냈다. 기분 좋은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때 귓가에서 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거냐?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1974년 아직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던 시절 나는 처음으로 내 회사를 차리고 내 사업을 시작했다. 내 자산 부문에는 벌써 몇 개의 자산이 채워져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더욱 크게 불리고 싶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동안 부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의 충고를 따른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았다.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산을 개발하게 되자 오히려 좋은 직원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내게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하와이에는 막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기회를 발견할 때마다 더 많은 제록스 기계를 팔았다.
판매량이 늘수록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러면 당연히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이 빠져나갔다. 그것은 나를 더욱 고무시켰다. 나는 남을 위해 일하는 고용인이라는 함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래야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이 되자 나는 회사에서 가장 판매 실적이 좋은 탑5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하루빨리 이 새양지 레이스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3년도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부동산 지주회사를 통해 버는 돈이 더 많아졌다. 내 자산 부문에서 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사기를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었다. 나는 이제 부자 아버지의 충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 후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내가 판매 수수료로 그 차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니었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모두 자산 부문에 투자하고 있었다. 내 돈은 열심히 일해 내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다. 내 자산 부문에 투입된 돈은 훌륭한 직원과도 같았다.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세전 수입으로 고용주에게 포르쉐를 사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제록스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내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내 포르쉐가 바로 그 증거였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통해 아등바등 달리는 새양지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그 교훈을 통해 뛰어난 금융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내가 금융 IQ라고 부르는 이 금융 지식을 키우지 못했더라면 재정적인 독립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 지식을 나누고 있다. 금융 IQ는 4가지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회계. 회계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돈을 굴릴수록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든 답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 좌뇌적인 지식으로 세부적인 재무보고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투자.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다. 창의적인 우뇌를 사용하는 전략과 공식을 이용한다. 세 번째,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수요와 공급의 과학이다. 먼저 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은 투자의 근본적 또는 경제적 측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먼저 현재의 시장 상황과 어울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네 번째, 법률. 회계와 투자, 시장의 기술적 측면에 통달한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은 단순한 직원이나 소상공업자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걷는 사람과 나는 사람의 차이가 나듯이 말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혜택. 개인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가령 세금을 내기 전에 지출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전문 지식의 영역이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며 남의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한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것은 부자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이다. 간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의 기업을 갖고 있다면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전,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는 소송이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모두가 당신에게 소송을 걸어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
부자들은 기업이나 신탁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재산을 숨겨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한다. 부자에게 소송을 걸게 되면 대개 수많은 법적 보호 장치에 부딪힐 것이며 나아가 실은 그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만 결국은 정부나 부자들에게 소송을 걸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어디서 배웠을 것 같은가? 바로 로빈후드 이야기다.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개념 말이다. 이 책의 목적은 기업의 소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합법적인 형태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장치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시중에 나온 수많은 서적들이 기업 소유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책들은 기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단계들에 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특히 기업에 관한 캐럿 서튼의 저서들은 시유 기업의 위력과 힘에 대해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금융 IQ는 사실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4가지 기술들은 한데 결합해 가장 기본적인 금융 지능을 구성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 당신의 금융 지능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 첫 번째, 돈을 번다. 두 번째, 돈을 쓴다. 세 번째, 세금을 낸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첫 번째, 돈을 번다. 두 번째, 세금을 낸다. 세 번째, 돈을 쓴다. 전반적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자산에 대한 보호 정책에 관해 통달할 것을 추천하는 바다.